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이후 약 2달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첫 번째 날이잖아요. 네. 이제 10일 동안 시작이 되는 건데 오늘 북한이 1시 50분쯤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 의도가 뭘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훈련, 그때는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네네네. 그랬으니까요. 그 훈련을 하거나 이제 8월달에 얼지 뭐 프리덤 실드,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얼지 포커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런 훈련을 하면 그때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빵가 속으로. 그런데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점점 이제 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있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맞대응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도 무언가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이 한미 연합훈련을 견제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분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트럼프 정부가 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된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이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당선이 돼서 2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너무 좀 온화한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인준 청문회 할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북한을 지칭할 때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어요. 뭐 이 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이 시간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군 축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번져가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 안보 회의를 통해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그 회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G7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고 하는 CVID 용어까지 소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한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적인 용어가 북한 비핵화로 고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스러워했던 북한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온화한 정책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잖아요. 연합연습인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는 많이 축소되거나 뭐 이게 뭐 돈 들어가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훈련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더 강해지면서 네.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북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조만간 아니면 이후라도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대화할 가능성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멘텀이 어느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 모멘텀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이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로서는 외교 역량 자체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이제 북한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고 북한 군들도 2차 파병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종전 협상이 되면 무기도 더 러시아에서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파병도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라고 하는 큰 뒷배가 있은 거잖아요. 그 뒷배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북한으로 봐서도 이 안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러면 협상에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거죠. 예. 북한 합참이 밝힌 게 이번에 북한이 그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네네. 추정하던데 CRBM이라고 하네요. 예.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은 그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분류할 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준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 이렇게 예. 이제 하잖아요. 사거리별로. 네네. 근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통상 1000km 이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도 아주 근거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300km 이하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근거리 클로저라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근거리 미사일로 지칭을 하는 건데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만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거리 1000km 이내 가는 것은 주로 화성 11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 11형 가형, 화성 11 나형, 다형, 라형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네. 가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이라고 하는 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거고 예. 화성 11형 나형은 북한판 그 에이테킴스라고 예. 하는 거고 다형은 다다시 4.5톤,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4.5톤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라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요. 요는 사거리가 한 110km 정도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성 11-15자도 있거든요. 그는 이제 15자는 SLBM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00km 이내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니 네. 이게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까지 갔는지를 좀 알면 예.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쐈을 것이라고 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합참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얘기하면 우리 정보가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는 어떤 거잖아요. 걸로 알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거리 110km면은 뭐 화성 11-라형, 그러니까 전술탄도 미사일이 될 거고 네. 그보다 조금 이제 더 크면은 뭐 KN-23이나 24 정도 될 텐데 300km 이내라고 하니까요. 예. 굉장히 정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300km 정도 되면 아마 황주에서 쐈으니까 우리 계룡대 또 여기 평택 이런 예, 것들이 다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네, 이 자유의 방포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 보도국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에 맞대응해 전략적 억제력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미 연합 연습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탄도 미사일 쏜 것은 일종의 맛보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 더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SLBM 중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이제 탄도미사일이죠. 그 중에서 북극성 4형, 5형은 이렇게 열병식 때 공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걸 시험 발사는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험 발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NLL이나 또는 우리 접촉선에서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이 북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한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북한 매체가 그제 8일 날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를 찾아서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 해서 건조하는 모습, 함정 모습 공개했잖아요. 네. 그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위협적인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잖아요. 예. 핵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 자체를 디젤로 안 하고 핵무기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네네네. 소형 원자로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핵 추진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략 유도탄이니까 여기에 발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탄 미사일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영어로 하면 SSN이라는 이제 잠수함이 있고 예. SSBN이라고 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예. 둘 다 이제 N이 붙었으니까 둘 다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SS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핵 추진만 하는 거고 예. 대신에 여기에 이제 탑재하는 것은 꼭 탄도 미사일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도 여기에 이제 탑재할 수 있고 재래식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SSBN이라고 해서 발리스틱 미사일 뉴클리어예요. B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는데 발리스틱 미사일의 핵 탄두까지 탑재한 전략 무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여태껏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지상 발사형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그게 뭐 단거리도 있고 뭐 장거리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제2경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핵 미사일을 쏘면 다른 쪽에서도 핵 미사일을 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게 다 없어지면 여기 확실하게 내게 억제력이 있다라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다른 수단 중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폭격기가 날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취약성이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SSBN이라고 하는 것은 제2경력,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이제 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억제책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금방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예. 6개월, 1년씩 바다 밑을 이제 다니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막상 발사할 때쯤 돼서 그냥 갑자기 발사하니까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경력을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거거든요. 예. 우리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 내가 지금 보여줄게라고 과시를 한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 몇 년 전에 북한이 이런 모습 잠깐 공개했을 때는 뭐 호수에서 찍은 거 아니야 사진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지금 네. 그러면 이런 사진이나 이런 공개한 거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그럼 그 신뢰성 있는 그런 그 능력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 우리가 재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에 김군옥 잠수함을 북한에서 진수를 했잖아요. 예. 아직까지 이제 실전 배치는 안 됐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뭐 탑재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3,000톤급 잠수함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SSB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수함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해 왔던 사람들 보니까 그 밑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바퀴니까 길이가 1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100m 정도의 길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적어도 5,000톤급, 6,000톤급 정도의 그런 잠수함이 될 거다. 예. 대한민국도 지금 5,000톤급, 6,000톤급 잠수함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진수식을 하고 실전 배치되고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2, 3년 내에 뭐 3, 4년 내에 그렇게 절대로 쉽게 될 일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핵 연료 추진, 소위 말해서 소형 원자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소형 원자로가 그냥 이렇게 지상에서 소형 원자로가 돌아가는 거하고 이게 심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다 밑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때 그 압력을 견뎌내면서 핵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하고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 보고 한국 핵무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느냐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예. 6개월, 1년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것은 6개월, 1년 되면 정말 달라붙으면 만들 수도 있지만 네네. 소형 원자로 만드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1년, 2년 달라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줄여서 만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소형 원자로 금방 만들어집니까? 북한이 그런 기술도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보여주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건조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하나씩 집어넣겠죠. 외양만 일단 일부만 공개를 하고 예. 꽤 시간은 좀 걸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러면은 대응해서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시에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도 하고 친해진 것 같은데 네네. 러시아에서 기술 같은 거 알려줬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이 정찰위성도 발사를 했잖아요.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처음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은 또 다시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그냥 러시아 거를 갖다 줘서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상 러시아가 이렇게 제대로 줬으면 그게 실패할 리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첨단 군사 기술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핵 추진과 관련된 소형 원자로 기술을 넘겨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뭐 한국은 더더욱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푸틴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아마 압력을 또 압박을 러시아를 통해서 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시간은 꽤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한미 자유해방패 오늘부터 11일간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를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야외 기동 훈련을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늘렸고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 훈련인지 특징이 뭘까요? 일단 이제 프리덤 실드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부대가 이렇게 기동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남침을 가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우선 남침했으니까 대응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응을 하려면 모든 부대를 다 이동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북한도 저기 전쟁하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하는 이 훈련도 그렇고 8월 달에 하는 훈련도 그렇고 그 훈련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에요. 그 시뮬레이션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시뮬레이션에 맞게끔 일부 국면에 대해서만 기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동 훈련은 아마 53건이 원래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것은 여단급 이상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단급 이상만 작년에는 1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늘어난 16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회가 1년에 딱 두 번밖에 한미가 공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게 대규모 기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기동 훈련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미가 이제 훈련 강도를 좀 높인 만큼 북한도 좀 대응 강도를 높일까요? 네, 북한의 이제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도발을 계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한테 이렇게 제대로 시그널을 보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작년부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사실상 우라늄 농축시설 그거 1급 비밀 중에 1급 비밀이잖아요. 그거 일부러 공개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IAEA에서 지금 북한의 영변에서 그러니까 실험용 원자로 하고 경수로 원자로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 징후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4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 이렇게 북한이 4번째 발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한테 보내고 싶은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 동결에 대해서는 내가 보여주었던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영변에서 가동하고 있는 이런 재처리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결의 대상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동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공군 전투기 오폭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죠. 공군에서 발표한 게 초반에 그 밝혔던 대로 조종사가
위치를 잘못 입력했다 네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위치를 잘못 입력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뭐 지휘 관리도 안 됐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고 특히 조종사가 폭탄을 투하하기 직전에 육안으로 확인도 잘 안 된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큰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1953년도 예.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오폭 사고 난 건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예, 일이 예.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제 온리 조종사의 그 책임 하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를 이제 폭격을 하라고 명령지만 딱 주면은 그 명령지를 가지고 자기는 그 명령대로 옛날에는 수동을 했겠죠. 예, 예. 지금은 자동으로 하니까 그걸 이제 타이프를 치고 그것을 USB 저장 장치 갖고 와서 전투기에 꽂으면은 그게 동기화되고 동기화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아가면서 확인하고 마지막 표적지 보고 확인하고 때리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1번기 조종사가 이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걸 쳐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쳐넣었는데 1번기 조종사가 잘못 불러준 거죠. 근데 2번기 조종사도 그러면 잘못 넣어야 되는데 2번기 조종사는 동기화할 때 동기화하는 데서 조금 그 기계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 동기가 안 사람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수동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수동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 1번기가 이제 가서 표적 확인 그러고 나서 때리니까 예. 때리라고 그러니까 2번기도 그냥 내가 뭐 잘못 넣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같이 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전시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 같으면은 명령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그렇죠. 그냥 예, 예. 해야지 언제 그거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리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합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훈련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대에서 왔잖아요. 예. F-35 부대에서도 오고 KF-16 부대에서도 오고 FA-50 부대에서도 오고 다양한 부대에서 오다 보니까 네. 제대로 임무에 대한 브리핑들이 편대장을 중심으로서 또는 대대장을 중심으로 잘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대면은 편대끼리 너 좌표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한 번 더 크루즈 체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날아가서 표적 직전에 여기 이제 MCRC라고 부릅니다. 항공통제사에 있는 거기에 이걸 이제 주 담당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물어보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고 확률은 이제 확 줄어들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